안녕하세요. 샤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채만식의 허생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장. 흰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섣달 스무날. 강경 선창에서 허생과 밑 글을 따라 낙천지. 살 집이 있고 붙일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반 상놈에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가는 일행. 처녀 호총의 4천여 명이 백길로 길을 떠나는 날이었다. 허생은 강경장터에 당도하던 길로 먹새와 객주주인 윤서방네 서두리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준비에 골몰하였다. 배를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큰 배로 50척을 샀다. 배는 한편으로 사들이면서 한편으로 상하고 불비한 것을 배 목수를 대어 말끔히 수리를 하였다. 곡식을 4-5천 명이 1년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들였다. 주장쌀을 많이 사고 보리, 콩, 팥, 서속, 수수 모두 골고루 샀다. 미영과 삼배를 각각 수천 필씩 끊어들였다. 소를 300마리와 도야지 새끼를 1000여 마리와 닭을 수천 마리를 샀다. 보습, 쇠스랑, 괭이, 호미, 낫, 가래 등 속의 농사 연장과 톱, 자귀, 대패 등 속의 목수 연장과 솥, 식칼, 기명, 소반, 도마 등 속에 밥 지어 먹을 제구와 가위, 바늘 등 속에 바느질 제구와 길쌈하는 배틀과 아무튼 처녀 가족의 4-5천 명 식구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살림을 차리고 하기에 부족이 없을 만큼 넉넉히 그리고 골고루 장만을 하였다. 허생의 흥정이라 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는 고로 그 숱한 것을 사들이기에 별로 힘이 들지 아니하였다. 찾으면 물건은 척척 나오고 값은 부르는 대로 치르고 하였다. 매화, 안성서 따라온 여자 매화는 허생에게 생각자니 좋은 손대 노릇을 하였다. 5천 명 식구의 새살림을 마련하는 일이라 허생의 계획이랄지 일 서두는 법이 비록 도저하다고는 하여도 역시 남자인 관계로 세세한 구석에는 간혹 소홀한 데가 없지 못하였다. 매화는 그런 것을 연애 총념하며 얼쑤 재치 있는 훈수를 하곤 하였다. 허생의 신변 시중에는 더욱 세밀하고 알뜰하였다. 끼니 때면 반드시 행조치마 들고 객조치 부엌에 들어서서 허생의 밥상 분별을 제 손으로 하였다. 그는 가르쳐준 일도 없건만 허생이 밥은 조금 무름한 것을 즐겨하고 고기나 생선은 입에 대지도 않고 주장, 김치, 깍두기와 장으로 밥을 먹되 진건한 것보다 담한 것을 즐겨하고 한다는 것을 허생의 시중을 하던 이틀 만에 벌써 알아차렸고 꼭 그 입에 맞도록 찬수 분별을 하였다. 밤저녁으로 향기 있고 맛 좋은 술을 몇 잔씩 기울이기를 즐겨하는 것도 그는 진작에 알았으며 2-3일만큼씩 그 분별을 하기를 또한 잊지 아니하였다. 방을 허생이 거처하는 바로 옆에 방에다 정하고서 아침 허생이 잠이 깰 때로부터 밤에 자리에 들기까지 그 앞에서 어른거릴 때 어른거리고 물러나 있을 때 물러나 있고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성미를 맞추며 시중을 들었다. 객주주인 윤서방 집에서는 처음 매화를 허생의 소첩이거니 하였었다. 그래서 아씨 혹은 마마로 그를 불렀다. 먹쇠의 발명으로 매화가 허생의 소첩이 아닌 것을 윤서방네 집안에서는 알았으나 한번 밖으로 퍼진 소문은 되돌아오지를 못하였다. 섣달 초생이 되자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하였다. 너댓 식구의 한 가족도 있었다. 단 두 내외에 호젓한 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조부모, 부모, 형제, 자질 모두 해서 10대 명이 넘는 가족도 있었다. 허생은 그들을 한 가족씩 맞아 고향과 성명과 나이를 적은 후에 임시로 방을 빌려 한 가족씩이 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10가족이 되면 그중 한 사람을 뽑아 그 10가족을 거느리고 모든 범절을 보살펴주게 하였다. 이 거느리는 사람을 십사장이라 하였다. 10가족을 맡아 거느리고 보살펴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 다음 또 10가족을 한데 모아 그중 한 사람을 뽑아 십사장을 내고 또 그 다음 10가족을 모아 그중 한 사람을 뽑아 십사장을 내고 이렇게 하여 보름날까지의 모인 바 일천의 가족을 10가족씩 100으로 나눠 제1호부터 제100호까지의 100명의 십사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10가족씩을 맡아 거느리게 하여 놓았다. 십사장의 위에다는 다시 100사장을 두었다. 100명의 십사장을 10씩 10로 나눠 제1호로부터 제10호까지 있는 10명의 백사장으로 하여금 한 명의 백사장이 10명의 십사장씩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허생의 밑에는 10명의 백사장이 있고 백사장 밑에는 각기 10명의 십사장이 있고 십사장 밑에는 각기 10명씩의 가족이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패를 짜놓았기 때문에 허생이 만일 전원에게 무슨 알려야 할 일이 생기면 천의 가족을 일일이 부르거나 찾아다니지 않고도 10명의 백사장만 모이게 하여 필요한 전가를 한다. 그런다 치면 백사장들은 제각기 제가 맡아 거느린 10명씩의 십사장을 불러 허생의 전가를 전하고 십사장들은 각기 제가 맡아 거느린 10가족에게 비로소 전가를 전한다. 또 이와 반대로 제65호 십사장이 맡아 거느린 가족들이 누구는 등에 종기가 나서 고약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해산이 임박하였으니 산미와 미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부여가 처가인데 마지막 작별 삼아 내외가 함께 작별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할 경우면 그들을 3사람이면 3사람이 저마다 그리고 직접 허생에게를 갈 것이 없이 자기네의 십사장이 대신하여 제6호 백사장에게 사연을 보고하고 백사장은 그것을 허생에게 보고하고 그런다 치면 허생은 백사장에게다 적당히 그 처리를 지시하고 백사장은 제65호 십사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당사자들에게 허생의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었었다. 이를테면 군대의 조직과 같은 조직으로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순편하였다. 허생이 그와 같이 돈을 물쓰듯 하면서 갖은 물건을 사들이는 판에 강경장터는 큰 난리가 난 형국이었다. 난데없는 큰 부자가 들어와 그 큰 배를 자그마치 50척이나 산다. 곡식을 수천 석을 사들인다. 육축을 수백 마리씩 사들인다. 그 밖에 미이며 농사 연장이며 살림살이 재구하며를 산더미같이 사들인다. 그러니 값은 부르는 대로 내고 웬만한 장사꾼들은 그 바람에 큰 수를 잡았다.
강아지가 양돈을 물고 다닌다는 소리가 날 지경으로 돈이 흔하여졌다. 강경장터가 크다고는 하지만 생긴 이후로 이렇게 세월이 좋고 풍성풍성하기는 처음이었다. 아무도 그러나 영문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 어떤 큰 부자가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어 심심풀이로 장난을 하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래지 않아 정도령이 계룡산 신도안에 도읍을 하게 되었는데 시방 그 준비로 그런다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해바다에 있는 신조선으로 실어갈 물건들이라고 그래서 배까지 그렇게 많이 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년에 또 호란이 난다는데 아마도 서울 양반들이 지리산 속으로 피난갈 채비를 차리느라고 그러나 보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구구한 소문이 자자한 판에 그러자 조금 있더니 웬 헙수룩한 사람들이 이불 보퉁이야 옷보따리를 해서 지고 이고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5, 10, 100, 200, 1000, 2000 꼬리를 물고 자꾸만 모여들었다. 하되 혼자의 단신이 아니요 저마다 부처를 중심으로 노인이며 어린아이를 데린 한 가족식들이었다. 마침내 수천 명이 모였다. 강경장터가 터질 것 같았다. 방이 동이 나고 사방에다 움을 팠다. 바닥 사람들은 정녕 무슨 병괴가 나는 것이라 하여 불안에 휩싸여 구석구석이 수근덕거렸다. 이러다가 그 모여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 살 집이 있고 붙일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반 상놈이 없고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는 사람도 없고 이런 낙천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의혹들이 풀리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편도 없지 아니하였다. 배 50척 가운데 20척에다는 곡식을 실었다. 10척에다는 소와 도야지와 닭 등 속의 육축과 그 밖에 사들인 여러 가지 물건을 실었다. 그리고 나머지 20척에다는 사람을 태울 참이었다. 섣달 19의 날까지의 만단의 준비는 다 되었다. 허생은 10사람의 백사장을 불러 예정한 대로 밝는 날 아침에 길을 뜰 터이니 전원이 다 선창으로 모이도록 전달을 하게 하였다. 4천여 명의 희망을 싣고 배 떠날 아침은 밝았다. 흐릿하던 날이 굵은 흰 눈발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였다. 금년 들어 첫눈이었다. 첫눈은 반가운 것. 4천여 명 여러 사람의 가는 앞길을 축복하는 듯 상서로운 눈이었다. 떠나는 사람 4천여 명에 구경하러 모인 바닥 사람 수천 명이 그 넓은 강경선창을 덮었다. 떠나는 사람들은 10가족씩이 각기 14장에 지휘하는 대로 한 무더기씩 따로따로 모여서서 배에 오를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짓거리고 아기가 울고 하느라고 대단히 요란하였다. 그러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먼저 배에 오르려고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팔도 각처에서 모인 형형색색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일찍이 농민들이었다는 것과 남의 압제를 받으며 굶주리고 살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꼭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허생은 여전히 그 낡아 빠진 가세, 꾀죄죄한 옷주제에
남학신을 떨꺽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휘하고 명령하고 한다. 허생을 오늘에야 처음 보는 구경꾼들은 모두들 허생이 그렇듯 외양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놀란다. 저 사람은 허생원이 아니고 그 밑에서 서두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새 때까지 전원이 다 배에 오르기를 마쳤다. 맨 앞배에 탄 허생이 길을 두르는 데 쫓아 배들은 일제히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바람은 쾌히 불었다. 4천여 명 인간의 새로운 희망을 실은 50척의 선단은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어야디야 뱃소리도 높게 조용히 선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팔장.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는 허생이 일찍이 여러 사람들에게 언약을 한 대로 그리고 조천에 내리어 제주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역시 언약한 대로 낙천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 살 집이 있었다. 붙일 땅이 있었다.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다.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 게으르면 당장 배가 고프고 또 남들이 게으른 놈으로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다들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 필요도 없었다. 저마다 성실히 일하며 살되 남을 해롭게 하기를 절대로 삼갔다. 사람들은 남에게 사패가 되는 일이면 아무리 이가 되는 일이라도 사양하였다. 자연 싸움이 없고 화목하였다. 말을 많이 쳐서 말과 말총을 육지로 내어 돈과 제주에 없는 물건을 사들였다. 생선과 미역을 많이 따서 역시 육지로 보내었다. 일본 장기에도 배로 교역을 하였다. 더러는 청국과도 교역을 하였다. 제주는 아무 부족할 것도 기릴 것도 없는 낙천지,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서도 오히려 남을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이 허생의 힘이었다. 3년 동안 허생은 오로지 제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에만 정성을 다하였으며 사람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힘을 썼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생의 뜻한 대로 다 되었다. 언약한 바를 언약한 대로 성취한 허생은 제주에 더 머물러 있어 할 일이 없었다. 부인 고씨가 가난을 참지 못하여 바가지를 긁고 하는데 예라 잠시 동안 세상 바람도 쏘이고 세태와 물정도 두루 살펴 후일에 도움을 삼으리라 하고 집을 나선 것이었다. 막연히 과객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자기의 경세하는 재능과 솜씨를 한번 시험하여 봄도 무방한 일이었다. 우선 초면부지의 변진사에게서 단 2마디로 만냥의 큰 돈을 구하여 내는데 성공하였다. 만냥의 미천으로 10만냥의 돈을 용이히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 목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제풀에 물러가게 하기도 하였다. 4천여 명의 불우한 사람들과 제주 일판의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 모든 것이 성공이었다. 그러니 인제는 돌아가 글을 더 읽는 것이었었다. 허생쯤으로는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남기고 사람이나 몇천 명 조그마한 섬으로 데리고 가서 편안히 살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제주를 시험한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허생에게는 보다 더 큰 포부와 경륜이 있었다. 그보다 더 큰 포부와 경륜을 펴기 위하여는 언제까지고 조그마한 섬 속에서 꿇어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몇 해 동안 글도 더 읽어야 하고, 허생을 부모같이 여기고 따르던 제주의 뭇 사람들은 허생 보내기를 참아 못하였다. 울면서들 만류하였다. 막상 떼치기 어려운 연정이었으나 그래도 허생은 떠나지 아니치 못하였다. 떠나기 전에 허생은 앞으로도 시방처럼 잘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다. 부지런할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할 것, 여러 사람의 이 되는 일이면 나 한 사람의 해를 상관치 말 것, 함부로 제주를 떠나지 말 것. 이 5가지를 지키면 제주는 길이길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남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에서 목사를 보내어 다스리는 마당에 만약 목사가 악정을 하거든 일찍이 하던 법식대로 하여 그로 하여금 잊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라고 하였다. 봄 3월 일기화창한 하루날 허생은 10,000명도 넘는 남녀노소의 전별을 받으면서 먹쇠를 데리고 배에 올랐다. 헌 갓에 헤어진 무명옷에 굽 달아 빠진 남학신에 허생의 행색은 여전히 이렇게 초라하였다. 허생은 그동안 3년만 하여도 육지로부터 여러 만금을 버려들었었다. 그러나 그는 떠나는 마당에서는 먹쇠의 전대에 돈 성냥을 넣게 한 것밖에는 없었다. 해남서 서울까지 갈 2사람 모가치에 노숫돈 성냥이었다. 허생의 탄 배가 드디어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배는 선창으로부터 조용히 물러났다. 잘 가세요. 허생원님. 잘 가시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잘 가시게. 안녕히 가세요. 허생원. 허생원님. 어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시게.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소리가 10,000명의 입으로부터 수없이 외쳐졌다. 노인들은 눈물을 씻었다. 여자들은 허생원님, 허생원님 부르면서 울었다. 허생은 정든 자식을 떼치고 떠나기처럼 마음이 창연하였다. 뱃전에 지어서서 연방 손을 젓는 동안 무심코 눈물이 어렸다. 허생의 뒤에 서서 먹새도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융숭한 배웅과 간곡한 작별에 누구보다도 빠져서는 아니 될 사람이 하나가 눈에 뜨이지 아니하였다. 매화가 없어진 것이었다. 매화는 그도 10,00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천으로 허생을 배웅하러 나오기는 나왔었다. 그러나 정작 허생의 배가 떠나는 자리에는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허생은 제주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매화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저는 여기 있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이윽고 생각하던 매화는 얼굴을 들어 똑바로 허생을 보면서 대답하였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고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매화의 대답이 허생은 자뭇 의외였다. 한마디에 따라가겠노라고 하려니만 하였었다. 허생은 옷 입장이도 활량도 아니었다. 1만 사람의 민정은 살필 줄 알아도 한 계집의 은근한 사모의 정은 알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계집에 들어서는 골새님이요 근경속 없는 벽창호였다. 허생의 배가 선창에 빡빡이 들어선 여러 배 사이를 빠져 맨 갓배 옆을 지날 때 그 맨 갓배의 뱃전에가 매화는 서서 있었다. 허생도 뱃전에 서서 있다가 매화를 보았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몸 편히 잘 있게. 한마디씩 작별을 나누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사정없는 배는 벌써 지나쳐 버렸다. 매화는 허생의 탄 배가 멀리 멀리 물 너머로 가물가물 잠길 때까지 울면서 뱃전에가 서서 있었다. 그러다가 허생의 배가 마침내 안이 보이고 말자 그대로 치마를 뒤쓰고 바닷물로 몸을 던졌다.